고대사회, 중세사회, 근대사회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기억 되살리시면 고대사회는 그리스와 로마 시대라고, 중세사회는 게르만 쪽이 남아에서 이제 유럽 사회가 형성되는 시기고, 근대사회 그러면 14세기, 15세기 서양에서 일어난 르네상스, 지리상의 발견, 종교개혁을 해서 서양에서는 이미 14세기, 15세기에 근대사회가 발전하기 시작하고 크게 문명이 발전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와 비교해서 어떻게 발전하느냐. 우리나라는 마찬가지로 서양 역사와 비교를 해서 우리나라 역사도 요즘에는 고대사회, 중세사회, 근대사회로 구분을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세 번째 단락, 근세사회라고 하는 단락이 들어갑니다. 이 들어가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근대사회라고 하는 게 전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서양의 근대화는 너무나 격차가 많은 사회 현상을 보여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근세사회라고 하는 시기를 두어서 이제 근대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근대사회의 태동 시기로 해서, 여기 이제 나누는 거 보시면 우리나라 고대사회는 구석기 시대부터 통일신라 시대까지, 우리나라 중세사회는 고려시대부터 임진왜란 전까지, 그리고 우리나라 근세사회가 임진왜란 이후부터 조선시대 후기, 흥선대원군 등장하기 전까지가 이제 약 250년간 기간인데,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근대사회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해서 근세사회라는 명칭을 붙이고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근대사회는 흥선대원군이 등장하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제 근대사회로 발전을 해서, 우리나라는 세계사 구분하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4단계로 구분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에 국사교과서 문제도 많이 구현하고 하는데, 근현대사가 이제 국사에서 분리가 돼서 어르신들 공부하실 때하고는 조금 편자가 바뀌었는데, 국사에서 근현대사를 딱 띄어서 국사는 이제 국가에서 만든 일종 교과서로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배우고, 근현대사는 5가지 종류의 교과서를 만들어서 각 학교에서 그 교과서를 채택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그 저자에 따라서 이제 근현대사를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풀이하느냐에 따라서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근현대사를 풀이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시끄러운 문제가 생겨서 몇 년 전에 국사교과서 세칙 문제 때문에 아주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평가를 한 100년이 지나야지만 평가가 정확하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현대사회를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 우리 잣대로 보기에는 이게 잘못을 평가하기에는 역사에서는 이르다고 봐서 요새 아주 시끄럽게 역사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하는데, 원칙적으로 역사에서는 1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그 역사를 평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가 마침 2019년이고, 2019년은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꼭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100년 전 일제시대에 대한 평가가 요즘 아주 크게 시끄럽게 대두가 돼서, 최근에 또 일본하고 관계가 아주 미묘해져서 일제 35년간의 통치를 어떻게 풀이를 하느냐를 놓고 이제 아주 국사학계에서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우리나라 근대화의 과정에서 일본은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는 어떻게 일본의 침략을 받았으며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하는 과정을 이제 차근차근 들어볼까 합니다. 19세기는 서양 역사에서 제국주의 발달 시기, 그래서 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뜻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주변 약한 국가를 침략을 해서 그 영토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이제 통치하는 형태를 제국주의라고 하는데,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원료의 시장, 원료의 공급지, 상품의 시장을 이제 찾는 것이고, 실제로 유럽 사회에서 17세기, 18세기가 되면 산업혁명이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산업혁명은 집에서 손으로 만드는 가내수공업의 공업 형태가 이제 공장에서 기계로 물건을 생산하게 되면 대량 생산이 되고, 대량 생산된 물건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절대적인 식민지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식민지라고 하는 것이 물건을 갖다 팔아야 되고
거기서 원료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가까운 아프리카는 자기네들이 만든 물건을 소비할 만한 문화적 수준이 되지를 못했고요. 신대륙은 자기네 물건을 갖다 팔기에는 당시의 신대륙의 문화가 인디언 문화가 너무 낮아서 역시 거리가 멀기도 하고 신대륙까지 가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이 찾은 시장이 바로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많은 인구, 그리고 아시아에는 전통적으로 전제주의 국가가 발전하고 있어서 문화 수준이 자기네보다는 낮지만 자기네가 생산된 물건을 소비하기에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유럽 열강들이 가장 먼저 이제 아시아로 진출, 흔히 다 아시는 얘기로 이제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가 돼서 엄청난 수탈을 당하고 인도로 식민지로 만든 영국이 그 다음에 눈독을 들인 나라가 청나라의 문호를 개방한 서양 열강이 이제 그 다음에 눈독을 들인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고 해서 차츰차츰 서양 제국주의 세력이 이제 인도를 거쳐서 청나라를 거쳐서 이제 우리나라로 확대가 되는데 실제로 가장 먼저 진출했던 나라는 이제 네덜란드고요. 그 다음이 포르투갈, 에스파냐 등이 등장하는데 영국이 최후에까지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면서 이제 영국이 전 세계로 진출을 하게 되고 영국의 침략에 대해서 이제 인도가 함락이 되고 이제 청나라가 불복을 하고 우리나라까지도 영국이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 시기가 영국이 세력을 확장시키던 이 시기가 우리나라가 아주 민감한 정치적 상황에 처해서 이따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영국이 우리나라까지 신경을 쓰기에는 거리도 멀고 이미 우리나라 영국의 눈 밖에 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일본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이제 우리나라를 일본이 식민지로 차지한 물론 그 영일동맹이라고 하는 동맹을 체결해서 영국과 일본 사이에 우리 한반도는 일본이 식민지 통치하기로 이제 자기들끼리 합의를 보게 되고 우리나라는 그 결과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하는 열강이 완전히 우리나라는 밥이 됐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이 19세기의 그 국제 정세가 아주 일본에게 유리하게 전개가 되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14세기, 15세기 유럽인들이 이제 바다로 진출해서 이제 해외를 진출하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게 나침판입니다. 이 나침판은 중국의 발명품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4대 발명품이 있습니다. 이 4대 발명품이 발견한 중국보다는 이게 유럽으로 건너가서 아주 엄청난 시너지를 가지고 이제 역사에 큰 변화를 이제 치르게 되는데 종이가 건너가서 책이 만들어지면 인쇄술이 발달하죠. 그래서 인쇄술하고 종이에 의해서 성경책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나침판이 유럽에 건너가게 되면 항해술, 배를 타고 이제 해외를 진출하는 항해술이 발달해서 이제 지리상의 발견, 신대륙이 발견이 되고 이제 세계 일주가 이루어지고 하는 신대륙이 발견되고 또 하나가 화포인데요. 이 화포도 원래는 중국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건데 이 화포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중세 우리가 영화나 소설 같은 데 보면 중세 기사들이 칼로 싸우죠. 화포가 유럽에 건너가면 대포가 만들어져서 견고한 성을 대포를 쏴서 이제 무너뜨려서 중세 사회가 무너지는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4가지 발명품이 중국에서보다는 유럽에 건너가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바꾸는, 세계 근대사를 바꾸는 큰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나침판이 유럽에 건너가서 유럽 사람들이 배에다 이 나침판을 장착을 하고 바다로 진출해서 엄청난 근대 국가가 되고 신대륙이 발견되고 하는 항해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4가지 발명품이 종이하고 나침판하고 화포하고 또 하는 인쇄술이요. 인쇄술? 네. 종교개혁은 성경책이 이제 인쇄술로 종이로 만들어지면서 해가지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영국이 이제 아시아로 진출을 해서 가장 먼저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게 되는데 여기 지금 불 때문에 굉장히 화면이 흐리긴 합니다. 영국과 청나라와 인도 이 삼국 사이의 관계를 보시면 영국은 인도에다가 아편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청나라에 갔다가 처음에는 거의 그냥 무료로 배포를 합니다. 이 아편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비싼 물건인데 청나라를 굴복하기 위해서 영국이 거의 무료로 청나라 사람들을 아편으로 이제 굴복을 시키게 되고, 이 청나라는 그 아편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은을 지불하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근본이 시대가 돼서 이제 금이 모든 화폐에 기준이 됐지만, 이 근대 사회는 금보다도 훨씬 더 은이 유통의 중심을 차지해서 우리나라와 일본도 그렇고 신대륙도 그렇고 엄청난 은의 유통이 아주 활발해지게 돼서 이 영국과 청나라와 인도 사이의 무역이 삼각형으로 해서 인도 그 면지물이 가장 세계에서 품질이 우수하다고 하죠. 면화, 면지물. 그래서 영국은 그 면화를 인도에서 가져다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면지물을 생산을 하고, 자기네가 발달시킨 그 산업혁명 후의 면직 기계를 이용해서, 그래서 삼국의 이 영국, 청나라, 인도 이 삼국의 이 관계가 아시아로 그 진출하는 제국주의, 특히 영국이 침략 도구를 사용하게 되고, 인도는 약 200여 년간 그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되고, 그 인도를 차지한 영국이 그 다음에 이제 시도했던 나라가 청나라인데, 이 청나라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아편을 이용해서 청나라 사람들을 이제 아편으로 거의 다 아편제기를 만들어서 이제 굴복시키는 그런 수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한 전쟁이 1840년부터 42년까지 아편 때문에 발생한 전쟁, 그래서 아편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3년간에 걸친 이 아편 전쟁에서 그 엄청난 청나라가 우리가 보기에 영국에 굴복을 하고 난징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다음에 이 난징 조약문이 이제 쭉 나오긴 하는데, 이 난징 조약 내용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은 몇 가지. 세 번째 보시면 홍콩 섬이 이때 영국으로 조차 하향이 되게 되고, 홍콩이 이때 영국으로 넘어가서 이때부터 홍콩은 영국의 통치를 받게 되고 완전히 중국에서부터 분리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게 100여 년간 이제 빌려줬던 땅을 다시 중국 정부에서 이제 반환을 받아서 100여 년 이상 영국 지배를 받고 영국식으로 사는 그 홍콩 사람들이 최근에 중국의 통치를 받게 되고, 엄청난 중국의 자본과 중국 인구들이 이제 홍콩에 유입이 되면서 지금 오늘날까지도 아주 시끄러운 홍콩 문제가 발생해서 그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져가지고 집값이 상상을 초월할 수 없게 많이 올라서 홍콩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지경이 됐다고요. 인권 문제도 요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최근에 그 홍콩 문제가 발생했던 게 이때 아편 정전 때 체결했던 그 난징 조약에서 이 홍콩 섬을 영국에 넘겨주면서 발생한 사건이 오늘날까지 연결이 되고요. 마카오는 우리 포르투갈이고요. 마카오 조차지로 마카오.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 네, 마카오는 포르투갈이 차지하죠. 홍콩 섬하고 홍콩 섬에 붙어있는 구룡반도라고 하는 조그만 그 반도도 공항이 있는 영국이 차지하게 돼서 오늘날까지 아주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조차라고 하는 것은 이 시기에 그 서양 열강들이 아시아로 진출해서 그 땅을 빌립니다. 그러니까 100년 정도 조차한다고 그러는데, 아주 완전히 자기네가 뺏는 게 아니고 아주 그 선심 쓰는 것 같이 이 땅을 빌려서 우리가 근대화를 시켜주겠다 그래서 조차를 하게 되는데, 계약은 100년을 했지만 실제로 이게 100년이 지나도 회복을 다시 돌려주지를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양등반도를 차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대로 마카오는 포르투갈이 차지하고요. 청나라가 엄청난 강력한 국가가 청나라 말기가 되면 이 서양에 굴복해서 나라가 완전히 이제 분열되는 그런 양상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종주국으로 우리나라가 청의 지배를 받았는데, 우리를 지배하던 그 엄청난 청나라가 서양 세력에게 완전히 그냥 굴복하는 걸 보고 우리나라의 정치가 아주 크게 혼란을 겪게 되면서 우리나라 근현대사가 더 복잡하게 얽히게 되고 심한 굴복의 역사를 치르게 됩니다. 청나라가 영국에 의해서 이렇게 아주 그냥 문호가 개방되는 것을 보고 다음이 어딜까 이렇게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1854년 12년 정도가 지나면 일본에 미국 함대가 나타납니다.
미국 테리라고 하는 함대가 일본에 나타나게 되는데, 당시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독립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나라였고, 그 유럽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한 국가였는데, 이때 차츰차츰 이제 미국도 세력을 키워서 태평양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 동부에서 이제 서구로 개척한 다음에 태평양으로 진출하면서 가장 일본이 먼저 그 미국의 그 대상이 돼서 1854년에 미국이 이제 함대를 파견해서 일본 요코하마 앞에 그 배를 정박을 시켜놓고 이제 흑선이라고 해서 까만 그 보수단 배가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게 문호를 이제 개방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 당시에 일본은 청나라가 영국한테 굴복한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알아서 문호를 열 테니 그 대포를 쏘지 말라고, 그래서 평화적으로 일본은 문호를 개방해서 1854년에 일본은 이제 문호가 개방이 되고, 우리나라도 이보다 훨씬 전에 프랑스 함대도 오고 영국 함대가 와서 문호를 통상을 요구를 하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혼란하고 바쁠 때입니다. 세도 정치 하에 있어서 이런 그 서양 사람들이 와서 문호를 개방했을 때 이들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를 않아서 그냥 무시를 했었고, 우리나라에서 무시당한 그 영국이나 프랑스 함대는 뭐 조그만 나라고 별로 그렇게 식민지로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크게 노력하지 않고 그냥 일단은 물러갑니다. 이게 1832년, 48년 정도면 일본보다 훨씬 우리나라에 먼저 서양 세력들이 와서 문호를 통상할 것을 요구했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전혀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근대화가 일본보다 더 늦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건으로, 시기적으로는 훨씬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먼저 문호를 개방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미래를 내다보는 그 당시 그 시대 흐름을 전혀 파악하지를 못해서 결국은 청나라가 난징 조약한 게 몇 년도죠? 1842년입니다. 42년. 네. 그럼 결국 우리 병인 양력이 더 그 전인가 보네요. 영인양년은 1866년이니까 훨씬 후입니다. 아닙니까? 네. 66년이 영인양. 그게 프랑스가 온 게 양력인가요? 미국이 온 게 양력인가? 병인양년은 프랑스가 왔고요. 신미양료가 이제 미국이 온 거예요. 뒷부분에 가면 그럼 중국이 이렇게 아편전적으로 영국에 넘어가는 걸 봤을 텐데, 네. 조선이라는 나라가 좀 바꿨어요. 그때 세도정치. 지들끼리 세계 싸움을 한다고. 그리고 세도정치가 끝나면 흥선대원군이 등장하는데, 이 흥선대원군은 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아주 엄청나게 실시합니다. 예전에 최국 정책으로 많이 들으셨죠. 그건 천주교 때문에 그랬을까? 천주교도 천주교고, 흥선대원군 자체는 그 자기의 그 정권, 자신이 차지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양 세력에 대해서 아주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 그 오페르 도굴 사건 같은 거 뒤에 나옵니다. 병인양요. 난징 조약으로 이제 청나라 문호가 개방이 됐고, 이제 1860년이 되면 에로우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또 다시 청나라가 그 영국과 프랑스에 굴복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에로우라고 하는 배가 영국 상선이고, 이 배가 이제 홍콩 근처에다 정박을 하고 이제 통상 이제 무역을 하는 배였는데, 당시에 뭐 뒷얘기로 청나라에서 그 죄를 지은 도둑놈 하나가 이제 막 쫓기다가 에로우라고 하는 배 안으로 들어가 숨었답니다. 청나라 범인이. 그러니까 청나라 이제 공안이 이제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에로우에 들어갔고, 그 범인을 잡아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 이 배를 보니까 영국 국기가 달려 있어서 이 청나라 공안들이 영국 국기를 끄집어내려가지고 발로 꽉꽉 밟아줬답니다. 그러니까 난징 조약 이후에 자기네를 침략한 영국에 대한 그 보복으로. 또 영국에서는 이거는 국기를 모독한 거는 영국에 대한 모독이다 하면서 다시 이제 함대를 파견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이때 마침 이제 프랑스도 아까 말씀하신 그 천주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청나라에 선교사들이 여러 분 와 계셨는데, 선교사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프랑스 선교사가. 그래서 이때 영국과 프랑스가 손을 잡고 우리 손잡고 이번 기회에 다시 청나라에서부터 뭔가 이득을 취하자고 하는 에로우 사건이라고 하는 그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는 그 북경 수도가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그 펄먹 여서가 이제 북경이 55일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북경을 함락해서 그만 노략질하는 그 내용이 그 소설에 나타나는데요. 그 계속 그 수도가 함락이 되고 그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에게 침략을 받는 청나라가 안 돼서 러시아가 끼어듭니다. 너네 계속 그렇게 당하지 말고 빨리 휴전해라, 조약을 체결하라고 해서 러시아가 주선을 해서 체결한 조약이
베이징 조약입니다. 국경 조약. 이때 러시아는 그 속셈이 있어서 빨리 이 전쟁을 끝내고 자기네도 청나라로부터 뭔가를 얻어가기 위한 속셈이 있어서 이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고 중간에서 엄청난 그 다리 역할을 하는데, 이 베이징 조약의 내용을 보면 텐진, 천진입니다. 이거를 다시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쟁을 하면 그 전쟁 배상금을 이긴 나라에다가 이제 물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세계대전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일본에 아주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엄청난 그 배상금을 물어내게 하고, 제일 끝줄에 보시면 이 러시아가 이때 베이징 조약을 체결해준 그 대가로 청나라로부터 연해주라고 하는 땅을 받습니다. 이 연해주가 여기 보시면 블라디보스톡에 설치되는 저희가 말하는 연해주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러시아하고 국경을 접하게 됩니다. 1860년. 그러니까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유럽에 있었지만은 가장 늦게까지 농노제가 있었고 가장 늦게까지 전제주의가 발달해서 굉장히 근대화가 늦은 나라입니다. 이 러시아가 근대화가 늦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추워서 항구가 1년이면 6개월 정도가 꽁꽁 얼기 때문에 그 배를 이용한 무역이 아주 불가능해서 이 러시아의 가장 최대의 목적이 이제 부동항, 겨울에 얼지 않은 항구를 차지하는 게 러시아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계속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오는 남하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 러시아가 남하하는 거에도 제일 그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거대한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실시해서 항구를 차지하면 자기네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에 큰 위협이 되겠다 생각해서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적극적으로 저지를 해서 그 제일 처음 러시아가 내리려고 했던 데가 흑해연안입니다. 흑해연안에서 러시아하고 영국 사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때 그 흑해연안 전쟁에 등장한 사람이 그 유명한 나이팅게일입니다. 나이팅게일이 등장해서 이제 적군과 아무 가리지 않고 간호를 해줘서 큰 화제가 됐던 전쟁이 흑해연안에서 있었고, 두 번째로 러시아가 눈독을 들인 데가 이 파키스탄 부분입니다. 영국은 이미 이제 그 인도를 차지했으니까 그 인도 위쪽에 파키스탄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영국이 벌써 이제 눈치를 채고 이 인도양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러시아를 또 저지를 합니다. 인도에 있는 군대를 이용해서. 이 러시아가 세 번째로 남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차지했던 곳이 바로 연해주 지방입니다. 이 연해주를 차지한 것이 1860년 베이징 조약 체결해준 대가로 청나라로부터 받았고, 여기 지도에 보시면 블라디보스톡을 이제 건설을 해서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그 유명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이제 가설하게 되면서 이 러시아는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엄청난 그 교두보를 만들게 되고, 이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톡을 설치하고 두만강을 건너서 조그만 한반도 조선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보들보들한 나라가 정치도 시원치 않고 아무도 아직 침략하지 않고, 끊임없이 러시아가 이 두만강을 건너서 우리나라로 남하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 러시아의 남하는 뭐 아주 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엄청나게 실시해서 이따가도 또 언급을 하겠지만, 특히 명성황후, 민비 같은 사람이 이제 나중에 친러 정책을 실시해서 결국 을미사변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이 러시아의 남하가 우리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엄청나게 러시아의 그 남하 정책이 추진이 되는데, 영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영국이 우리나라 저 남쪽에 거문도를 점령하는 이제 거문도 점령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거문도라고 하는 섬을 영국이 3년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자기네 땅이래요. 해밀턴이라고 이름까지 소문도 붙이고, 러시아가 더 이상 내려오면 한반도를 자기네 영국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영국과 러시아가 팽팽히 대립합니다. 그래서 거문도 점령 사건이 이제 생겨서 아주 일촉즉발의 사태까지 발생하는데, 이때 이제 일본이 끼어듭니다. 일본이 끼어들어서 뭐 영국이 여기까지 와서 신경을 쓰느냐, 한반도 우리가 지켜줄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영국과 일본 사이 동맹이 생기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뭐 열강들이 자기들끼리 다 이제 자기들끼리 하나 차지하고 하나 차지하고 하는 식으로 근대사가 전개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저쪽이 그 연해주도 청나라가 완전히 지배하던 땅도 아니죠. 완전히 버려진 땅입니다. 버려진 땅인데 쓸모 러시아가 너희는 손 떼 이런 거지.
네, 차지한 거죠. 오술이라는 강 동쪽에 그 연해주 지역을 청나라로부터 조약 체결의 대가로 이제 뺏은 거죠. 근데 이 청나라는 이쪽 정도는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 본토가 워낙에 막 복잡하고 우리가 힘이 있었다면 그걸 우리가 차지할 수도 있었던 때죠. 우리가요. 이제 그거 이제 힘이 있었다면. 간도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 백두산 전개비 때문에 이제 간도 문제가 생겨서 이 블라디보스토크도 그렇고 여기 이제 우리나라 그 항일운동 할 때 여기가 아주 우리나라 항일운동의 근거지가 되긴 합니다. 가보셨죠, 블라디보스토크? 그쪽으로는 브라디보스토크 너무 더 가봤는데 무슨 리스크가 없는. 그 일제시대 때 일본에 항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많이 독립운동도 하고요. 그 일제 시민 통치가 싫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주를 해서 인적 개척하기도 하고 여기서 살던 사람들의 그 뭐였죠? 그 러시아가 강제로 기차에 태워서 저쪽 강제 이주. 네, 강제 이주를 시켜서 이제 러시아 3세로 이제 활약을 많이 하게 무슨 리스크가 하나도 없어. 근처가. 그 옆에 네. 아까 그 잠깐 언급했던 그 일본의 개항입니다. 1854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함대를 이끌고 일본 요코하마 항구 앞에 와서 일본에게 개항을 요구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은 청나라가 문호를 개방당하는 것을 이미 겪었기 때문에 전쟁 치르지 않고 대포 받지 않고 스스로 이제 문호를 개방해서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게 흐려서 자기네를 침략한 페리를 위해서 일본은 곳곳에다가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서 감사의 뜻을 표시합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이 개념이 좀 다른 게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침략한 사람 동상 안 세우죠. 일본은 이것이 계기가 돼서 자기네가 근대화를 했다고 해서 일본의 그 항구에 가면 곳곳에 이 페리 제독의 그 동상을 많이 볼 수가 있고 이쪽은 그림인데요. 이게 흑선입니다. 페리가 가지고 온 미국 함대 물론 목선인데 나무로 된 까만 붓을 갖고 다녀서 흑선이라고 표시했답니다. 흑선. 일본이 54년에 이제 문호가 개방이 되고 아주 발빠르게 일본은 근대화를 단행합니다. 1868년에 메이지 요시다 쇼인 그리고 뭐 일본 근대화의 상벌에서 뭐 후쿠자와 유키치 등등해서 일본은 이미 그 17세기 훨씬 전부터 똑똑한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유럽으로 유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찍이 일본의 그 어린 학생들이 유럽에 건너가서 이제 일본의 그 새로운 근대 문물을 배우고 돌아와서 일본을 근대화시켰다고 하고 이제 또 하나 일본 역사를 연구하는 그 학자들 가운데 일본이 이렇게 근대화가 빨리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쿠로시오 해류라고 해서 그 일본 해안을 흐르는 해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이때는 이제 교통수단이 배인데 배를 타고 아시아로 올 때 그 쿠로시오 해류를 타면 아주 자연스럽게 일본에 도착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일찍이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에 와서 조총도 전해줘서 임진왜란 때 우리가 조총 때문에 아주 큰 피해를 받았고 그러니까 지리적인 조건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근대 이후에 그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유리했다고 하고 물론 우리나라도 그 하멜도 떠내려오고 뭐 벨테브르도 떠내려오고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도착했을 때 우리나라가 그 사람을 대처하는 그 사람을 활용하는 게 일본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게 아마 이 근대화에 대한 생각의 차이, 뭐 개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단행한 이 메이지 유시는 그 영국식 그 정치 형태를 그대로 모방을 해서 입헌 군주제를 채택을 합니다. 일본은 자기네 그 롤 모델을 영국으로 삼아서 당시 뭐 세계 육지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영국을 따라가기 위한 엄청난 그 근대화를 추진합니다. 같은 섬나라이기도 하고 영국식 의회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받아들여서 일본도 이제 크게 정치적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이미 그 훨씬 전부터 유럽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온 그 근대 그 유학생들에 비해서 그리고 그 나가사키나 이쪽 그 무슨 섬이죠? 거기가 백부 있는 섬? 거기 가면 큐슈에 가면 그 이쪽 서해안 쪽에 유럽 네덜란드 상인들이 와서 그 항구를 열어서 상가를 만들기도 하고 해서 훨씬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그 지리적인 조건 그리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조건이 얼증이 적극적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근대화를 했고 일본 근대화가 1868년인데 우리나라 강화도 조약이 1876년입니다. 그러니까
8년 만에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한 힘을 키웠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근대화가 아주 급격하게 빨리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서 이제 일단 서구식 군대를 양성하고 그 정치 형태를 개선하고 서양 문물을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68년에 메이지 유신을 단행해서 근대화한 국가가 1875년에 우뇨 사건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침략할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일본의 그 특징이기도 합니다. 메이지 유신 전에 대학 가면서 54년부터 한 20년, 그래 봐도 20년밖에 안 돼. 네, 그래도 20년밖에 안 되는 부분이냐.